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찬호입니다. 네, 최근 이 9월에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두 가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AB 685, 685 이건 어떤 법안입니까? 네, AB 685는 이제 COVID-19의 직원 보호 차원에서 네. Notice Requirement 통보 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법이 되겠고요. 어허. 네, 이 COVID-19 관련에 된 사실상은 한 2주 정도뿐이 안 돼 아주 새로운 법이 되겠고요. 어허. 최근에 사업체들이 복귀를 준비하고 리오프닝을 하는 이 시간에 맞춰서 결국은 법으로 최대한으로 직원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그러한 법들이 되겠습니다. 어허. 결국 아쉬운 점은 모든 의무들이 다시 고용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어려운 시점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주어지긴 합니다만은 일단 AB 685 같은 경우도 이 직원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고요. 네. COVID-19 감염과 사망률이 통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히스패닉과 아이시안과 흑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저소득층 인력들의 또 그들의 커뮤니티에게 아주 큰 타격을 주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들이 이렇게 많은 타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이 전염률이 높았다는 그러한 인포메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고용주는 COVID-19의 노출 가능성을 보고받거나 아니면 발견지에 24시간 내에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되는 그러한 통보 의무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직원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19 환자가 이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전 직원들에게 이것을 다 통보해야 한다. 24시간 내에 24시간 내에 통보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 브랜치가 있는 회사가 있고요. 한 회사 네. 안에서도 부서가 나눠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서 직원에게만 알리면 되는 건가요? 전체 직원 전부 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AB 685는 부서나 아니면 이 디파트먼트로 나누어지질 않았고요. 네. 그냥 고용주와 직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 회사에게 통보를 하셔야 돼. 전 직원에게 통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에는 리튼이나 서류나 이메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웃브레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웃브레이크라는 건 갑자기 막 전염이 되고 발병이 되는 건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3명 이상이 전염이 되거나 발병이 되면 아웃브레이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면 지역 헬스 오피셜, Department of Health나 OSHA에 또 48시간 내에 통보해야 되는 의무가 AB 685 조항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3명 이상 정도 갑자기 발병을 하게 되면은 회사 내 통보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공공기관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역 네. 헬스 오피셜, 이제 여기서는 Department of Health나 OSHA가 되겠죠. OSHA나. 48시간 내에 네.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AB 685 조항은 아웃브레이크라는 정의에 적용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3명 이상이 감염이 되거나 포지티브 확진자가 됐을 때는 지역 헬스 오피셜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하청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 하청업체에게도 연락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회사 직원에게만 연락을 하면 됩니까? AB 685는 하청업체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회사에 어떠한 접촉이 있거나 노출이 된 사람들에게는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외에 또 어떤 조항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관건 중에 하나는 OSHA에게 회사를 폐쇄하고 클로즈할 수 있는 권한이 AB 685를 통해서 부여가 됐고요. 그러니까 오샤에 의해서 강제적인 폐쇄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큰 권한이 OSHA에게 주어졌고요. 이제 중요한 조건은
직원들에게 위급하거나 아주 절박한 위험이 있다고 간주가 되면 클로즈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만약 폐쇄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 폐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685 조항은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게 됐으면 이제 모든 그 클린업을 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고 그럴 경우에 안전한 시츄에이션이 다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복귀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 변호사님 그 오샤라는 거 말이죠. 네. 우리 한인들은 좀 그게 그렇게 패밀리어하지 않은 지금 기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요즘 와서 사실 이 기관의 명칭이 많이 나오면서 자주 저희도 뉴스에서 이제 이 회사 이 기관의 이름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곤 합니다만은 대개 어떤 기관인지 조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오샤는 이제 주로 정부 기관이고요. 정부 기관에서 회사나 직원이나 작업장의 안전 수칙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하는 그러한 정부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노동부 연방 노동부 관할 기관이죠. 예, 노동부와는 조금 다른 기관이 되겠고요. 네. 하지만 오샤와 노동청과 연방 노동청들이 주로 이제 같이 일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면 오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AB 685는 다른 이번에 패스된 법들과는 달리 1월부터 실행이 되겠습니다. 예. 1월부터 네. 자, 그 다음에 SB 1159라는 법안이 또 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SB 1159는 이 가버너 뉴섬이 3월 달부터 언급해왔던 그러한 법이 되겠고요. 5월에는 사실상 행정명령이 만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가버너 뉴섬이 직원이 코비드-19으로 아프거나 사망할 경우 업무 중 감염이라고 간주하고 추정하겠다는 법이 되겠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종업원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 법이 되겠습니다. 5월에 이그제큐티브 오더 행정명령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명령이 법률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의도를 봤을 때는 막 줄줄 이어오는 그런 민사소송을 막는 하나의 예방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들은 법적으로서 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간주나 추정이 됐을 때는 이 보험 혜택을 받아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SB 1159가 이제 발효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양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사망 시나 다쳤을 때 손해배상 액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언리미티드된 이 손해배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큰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추정을 반박할 수가 있어요. 리버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코비드-19으로 아팠다라는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회사 차원에서 코비드-19의 전염을 막기 위한 예방 정책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러한 다친 직원이 아픈 직원이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고 전염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두 번째 증명은 거의 불가능이죠. 직원이 어디 다른 데 가서 감염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방 정책을 철저히 하거나 아니면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하라는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 월커스컴이 혜택이 되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클레임이 파일이 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그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설명해 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SB 1159에 대해서.
네, SB12 로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물론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직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에서 그렇게 쉽게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 회사가 이 예방 정책에 얼마나 준수하고 있나 안 하나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그러한 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는 AB 1867이라는 게 또 있던데요. 네, AB 1867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을 때 연방에서 이제 비상법으로 유급 병가를 주어라라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조건 중에 하나가 500명 미만이 되는 회사에게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식품 제조업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이 이제 무더기로 감염이 돼서 나왔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연방법은 500명 미만이 되다 보니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3월에 이제 이 연방법이 나오고 4월에 가브리엘 뉴섬이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500명 되는 회사도 이제 적용을 시켜라.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나왔고요. 네. 결국은 식품 제조업 공장 직원들을 타겟해서 법률화 시킨 법이 되겠고요. 네. 노동법으로는 조항 248조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네. FFCRP와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네. 감염이 되거나 노출이 되거나 격리가 됐을 때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주어라라는 얘기고요. 80시간? 네,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퀘스천이 우리는 이미 주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준 회사들은 다시 주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 이미 4월, 5월, 6월 달에 유급 병가를 연방법으로 해서 제공을 하셨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되면 보통 2주 격리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틀에 한해서는 이제 돈을 페이를 받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무급 병가로? 아니죠. 2주니까 이제 일주일에 보통 우리가 5일 40시간을 일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80시간이라고 그러셨으니까 2주네. 2주네. 네, 네, 2주가 그렇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지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캘리포니아를 보게 되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24시간, 1년에 48시간의 유급 병가가 있습니다. 네네. 이 지금 말씀드리는 AB 1867은 그런 기존되어 있던 유급 병가 외 추가로 제공을 해야 돼요. 추가로. 네. 그리고 혹시라도 사용되지 않은 기존되어 있던 유급 병가가 있을 때 많은 회사들이 그 유급 병가부터 사용을 해라라고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유급 병가나 휴가를 쓰라고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B 1867은. 자, 이제 이러한 오늘 말씀해 주신 세 가지 행정명령과 법안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은 다 없어질 그러한 이제 이 내용들이네요. 예,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만간 없어지면은 당연히 불필요할 수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